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의 남광규입니다. 이제 8월 또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지금 남겨놓고 있죠. 더위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시점. 우리가 이제 9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해방 직후에 당시 이제 국내 정치를 주도했었던 조직으로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여운형, 그리고 안재홍, 그리고 공산주의자지만 이제 장안파살이었던 이영, 정백,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그것이 이제 새로 독립되어진 국가의 중앙정부로 인식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막 이렇게 지방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이제 지방 조직이 이제 결성되어져서 전국적으로 한 145개 정도의 건준 지부가 형성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 하여간에 아직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이 패망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국내 정국에서 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제 여운형이 주도를 했다. 여기 또 안재홍도 같이 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정치 이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여운형은 좀 중도 좌파적인, 안재홍은 중도 우파적인, 또 정백 같은 공산주의자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해방 이후에는 어떤 그 계급 투쟁보다 그래도 독립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도 일단은 협력을 하려고 했던, 또 공산혁명 그 다음 단계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주는 중도 세력이 어떤 결합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해방되고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 또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일제 총독부의 협조 요청에 의해 가지고 결성되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한 것은 미국에게 패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의 주권은 일단 미국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미군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국가 주권, 독립국 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해방 직후에 어떤 그런 그 독립이 됐다라고 하는 감격, 이제 일제가 망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국가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감성이 이제 폭발되게 되면서 이 건준이라는 조직체가 이제 하나의 정부로 인식되어진 것도 이제 무리는 아니었다. 일반에게 있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그 대외 노선,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에 대한 입장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 이념으로 보게 되면 비교적 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미국과 소련 어느 한 나라에 편중되지 않고 그 미국과 소련이 조선이 독립되었는데 도움을 준 연합국가이니까 이를 나라라고 하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면서, 또 이 중도 좌우의 연결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이념 이데올로기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지금은 빨리 뭔가라고요?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인식을 같이 했었던 면면들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송진호도 총독부가 협조를 요청했지만 송진호 같은 경우는 섣불리 일제의 협조 요청에 응하다가는 자칫하면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 해외 임시정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또 미국의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 인사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그 정치 조직체를 만든다는 것은 위험하다. 또 하나 이제 여운형의 노선이라는 부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이 또 있었죠.
어떻게 보기 이게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송준호 선생은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초기에 정국은 여운형이 주도하고 여기에 이제 안재홍 선생도 같이 일단은 협조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여운형이나 안재홍, 그러니까 중도 좌우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 이념이 뭔가, 지향점이 뭔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가지고 해방 초, 해방 직후죠. 해방 직후에 이 중도파, 중도 세력의 정치 이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중심 인물에 섰던 여운형과 안재홍의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역사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여운형이 가장 중요하죠. 해방 집권은 뭐 여운형이 가장 주도적으로 정치 조직을 만들고 또 그 당시에 그 조선 해방된 시점에서 조선 민중들의 그 신뢰와 지지도 높았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던 지도자였다. 여운형 같은 경우는 일제 시기에도 뭐 독립운동하고 여러 번 투옥도 하고 또 그 웅변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연설을 했는데 뭐 일본인 지식인들도 거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뭐 그런저런 요인들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리고 뭐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키도 헌칠하고 인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운형 선생이 어떤 지도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조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았다. 또 이제 특히 그 청년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운형의 생각은 뭐였는가? 그러니까 그의 어떤 정치 이념이라고 할까요?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천천히 한번 뜯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운형의 정치 노선과 이념이 너무 다양해.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야말로 뭐 무지개 빛깔같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여운형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확실한 팩트는 그래도 해방 때까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또 널리 알려진 민족주의자로서 신망받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운형의 정체성이 뭐냐? 그게 정치 이념의 그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가 얘기한 여러 가지 말들, 글들 또 외부의 어떤 평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무계급 사회를 지향했다.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죠. 뭐 무계급이라고 하고 평등이라고 하니까 우선은 이제 막스 이론, 공산주의 이론을 퍼뜩 떠오르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런 뭐 막스 이론,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차별 없는 평등한 계급 없는 사회를 일반적으로 꿈꾸죠. 더구나 이제 일제 식민지를 받았던 조선으로서는 신생 국가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그런 점에서 계급이 없는 이거 사회를 지향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곧 마크시스트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 얘기한 무계급이라는 관점이라는 것은 그 공산주의적 관점에서의 계급 클래스의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우리 해방된 이 조선 민족들 구성원들 사이에 우리가 정말 평등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무계급의 어떤 개념이다. 목표를 지향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운형의 말을 덮음나무 연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 자체의 노력과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 된 것입니다. 맞죠? 우리의 노력, 임시정부나 또 각 해외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국내에서는 뭐 3.1운동을 비롯해가지고 또 일제의 탄압하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해외 독립운동 세력보다 국내에서 그래도 독립운동 사람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국내는 일제가 촘촘한 감시망, 또 그 당시 이제 일본 국가 아닙니다. 감시 체제에서. 그나마 해외는 임시정부는 뭐 중국 영토에서 뭐 일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또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국내가 더 열악했다,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항상 일제의 감시와 투옥 뭐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노력과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질적인 건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승리했다. 그리고 소련이 뭐 뒤늦게 일주일 남겨두고 대일전선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을 얹고 들어왔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작게는 소련의 어떤 공로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운형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조선의 현 단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1차적이다. 뭐 이게 이제 2단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우선 필요한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러면서 조선의 주권은 어느 한 계급의 독점이 아니고 모든 인민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주의적 관점에서의 계급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평등을, 무계급을 여운형이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독립운동 관점에서 뭐 도움이 되는 모든 정치 이념을 이렇게 개방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 여운형의 정치 이념은 너무 다양한 해석이 달라요. 이제 그것은 여운형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식에서는 뭐 공산주의자들도 뭐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물론 그 중에서는 독립운동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세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뭐 그것이 보다 본질적이었지만 그러나 하여간에 일제 식민지에 저항하는 운동에서는 공산주의자들도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민족주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좌우파가 가릴 것도 없이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공산주의자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산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그 시대 상황에 대한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혁명에 성공한 소련이 조선의 해방에 도움을 주겠다. 레닌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우리 독립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소련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제 시기에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좌우 이념 대립에 있어가지고 어떤 독립을 위해서 또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과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무자듯이 좌우 뭐 공산주의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그건 우선은 중요한 부분들이 일제로부터 식민지로 해방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합니다 사실은. 정치 이념이나 여기가 다양해. 그것도 하나 그 당시에 공산주의 막시즘만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 정도 제대로 알려면은 그 지식인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특히 이제 일본에 간 지식인들이 많이 사회주의자가 됐죠. 왜냐하면 일본에 가면 뭐 동경대학이나 일본의 그 유수의 대학 그 당시는 일본이 하여간에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교육 수준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세계적인 사조나 흐름을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 유학을 간 유학생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어졌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서 뭐 막스 원전도 있고 그 소위 말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도 하고 배우고 하니까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산주의, 막시즘 뭐 이런 레니니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다수는 모르죠. 단지 그냥 공산주의 우리 다 같이 나눠 가지자.
계급이 없게 무계급 사회라 평등하게 살자. 여기에다가 이제 소련 레닌이 조선의 독립을 후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가들이 뭐 활동하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뭐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임시정부 요인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제 한학자들이고 그렇죠. 유학자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신식 학문도 공부한 사람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일제시대 때 무슨 공산주의 막시즘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공산주의가 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더구나 자유주의는 더더구나 더 드물죠. 공산주의는 그래도 1917년 레닌이 볼시비키 러시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정말 역사적인 또 새로운 그 혁명을 성공시켰으니까 관심과 함께 지식인들 또 일반의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관심과 호기심들이 많이 발동되어졌지만은 자유주의는 그 당시 없어요. 사실 그냥 미국 정도, 유럽도 몇 개 나라 선진국가, 영국, 프랑스 정도 이런 나라 정도만 뭐 자유주의가 그런 대로 작동되었듯이 그러다가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다 전쟁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유럽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이론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모를 뿐더러 자유주의는 더더욱 모르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6년간 투옥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선교사들이 어떤 도움 또 여러 가지 어떤 간청에 해가지고 풀려나가지고 미국으로 간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일본 가서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렇죠.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그래도 최고 명문이라고는 하버드 대학에서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또 워싱턴 대학에서 이렇게 학부,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결국은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부분들은 제대로 청년 이승만이 미국 본토에 가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이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서 이승만 노선으로 현실화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운형 얘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야, 저 여운형은 공산주의자다. 저 사람은 행동하는 거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어떤 정치 이념은 아마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많이 규정을 했어요. 또 8월 15일 이후 여운형의 행보를 보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송준호 선생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운형이가 뭐 공산주의 혁명으로 일론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뭐 이런 어떤 그 나중에 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파적인 입장에서는 여운형을 공산주의자로 아니면 적어도 어떤 민족 보수 우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좌파에 경도되어진 그런 인물로 이제 봤던 것이죠. 또 하나 그 미 군정 보고에서도 그 여운형이 미 군정 보고에서도 미 군정과 뭐 어떤 좀 대화가 있었나 봐요.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운형 선생이 마크시스트고 본인은 마크시스트고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 군정 보고에 따르면은 군정 보고는 이제 일지로서 이제 정리가 되어진 문건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산주의자와 다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운형은 그랬대요. 나는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하는 전체주의는 또 거부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 미 군정 보고에서 여운형을 가지고 마크시스트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에 기술한 근거는 1938년 여운형이 그 체포돼 가지고 일제 체포돼 가지고 경성 복심법원 우리로 치면 한번 한 2심 재판 정도가 되겠죠. 그 법정에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여운형이 자신의 그 진술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미 군정 보고서에서는 여운형이 마크시스트다 뭐 이렇게 또 적어놓긴 했어요. 근데 실제 그 1931년 경성 복심 법원 한 2심 정도 재판정에서 여운형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 네 가지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을 네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마크스의 이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대로 실행한 것은 불가능하며
조선에서는 노농 독재,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 선생도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이론은 조선의 현실에는 바로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의 계급혁명은 반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또 정통 오소독스한 공산주의 이념과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여운형이 이제 레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레닌이 그 극동 민족대회인가 이걸 소집했어요. 그래서 단 조선뿐만 아니다 몽골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일제히 해 가지고 이제 침략을 받은 국가들의 대표들을 이제 모스크바에 불러 가지고 그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소련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 여운형이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만났습니다. 여러 국가들의 대표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조선의 대표로서 가서 만난 것이죠. 거기서 레닌을 만났을 때 그 여운형은 이런 인상을 받았다 그래요. 레닌이 조선에다가 공산주의를 그대로 선전하지 않나 염려했지만은 레닌이 조선 현실에서는 민족주의부터 실행하라 이걸 권유했대요. 그래서 그 레닌의 생각에는 동조했다. 그러니까 레닌이 식민지 조선에 대해 가지고 바로 공산주의를 하는 것보다 민족주의부터 하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운형 자신의 생각하고 견해가 일치되더라 이렇게 또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세 번째, 그 이상적으로 보게 되면 공산주의에는 찬성하나 그 실행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도 나름대로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조선에는 적용시키기는 맞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 또 이제 네 번째, 조선 해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조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갈 심상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산주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에 필요하다면 공산주의도 마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운형이 상당히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공산주의 중요한 몇 가지 이론에 대해 가지고는 또 다른 견해를 밝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독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이러면 어떤 사상이든지 좀 이렇게 수용하다 보니까 레닌이 조선 독립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기대, 호감을 전원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한 몇 가지 이제 여운형의 어떤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여운형이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고 마르크시즘에 대해 가지고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나이브하죠. 왜냐하면 그 레닌을 만나고 당 독재, 공산당 독재,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것이 그 민주적 개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하는데 그 계급혁명의 전위 세력이 공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산당이 이제 혁명 위에 모든 것을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도 사실상 해체시키고 일당 독재로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여운형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 독재나 계급 독재도 민주적으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제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는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은 해석에 있어가지고 좀 나이브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는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은 부족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미군정,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이 실시되잖아요. 미군정의 어떤 그 인물 파일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당시 남한의 무슨 정치 지도자들이나 활동하는 사람들의 개인 인물 파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운형에 대한 그 인물 파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미군정에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여운형이 공산당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온건 좌파 지도자로서 그래도 해방 이전에는 불굴의 항일 운동을 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매력, 정치가로서의 매력이 많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또 여운형은 미국의 우호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미군정은 평가를 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미군정도 여운형이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공산당의 우호적인 것도 있고 연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온건한 좌파. 그래서 그러나 조선민중의 지지를 받는 독립운동가, 또 미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단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미군정과 우파 입장에서 보는 여운형. 우파는 이제 여운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죠.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강했죠. 반면에 공산주의자부터는 여운형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유주의자다. 뭐 이런 또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이제 공산당은 핵심 헤게모니는 재건파를 이끌었던 박헌영이잖아요. 그 박헌영의 어떤 그 재건파 공산주의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오송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인데 이 김오송은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박헌영의 직계 대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김오송은 여운형을 가지고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다. 저 사람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게 된 거야. 좌파에서는 여운형을 자유주의로 본 거예요. 민족주의로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렇게 본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이 평가를 종합해 보게 되면 여운형은 그렇게 확고한 이데올로기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념에 그냥 경도돼 가지고 또 거기에 딱 구속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유연하면서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하다 보니까 아니 뭐 노동의 계급,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노동자의 기본적인 어떤 이익과 권리는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사실 자유주의의 중요한 어떤 노선이고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나 뭐 일반 대중들, 소위 말해가지고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산주의도 거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여운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소수 엘리트적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일반 대중적 관점에서 국민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운형은 이제 노동자, 농민 이런 근로대중 이라는 어떤 대중들이 민주주의 혁명의 주력자다. 그러면서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 어떤 자유주의 민주주의죠. 이거는 너무 개인주의에 바탕한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민주주의 중에서도 서구식 지나치게 개인주의에 바탕한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는 경계하면서 개인이 아닌 민중, 대다수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사실 뭐 여운형도 어찌 보면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공부를 깊게 했다거나 할 경험이 없었죠.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여운형의 정치 이념을 지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벌써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해방 직후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일제 식민지 때의 여운형의 활동과 생각, 그것은 이제 어떤 기록이나 주변의 평가, 여운형의 말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여운형의 정치 이념을 우리가 한번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의 관점, 지금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민주의적인 어떤 정치 노선에 가깝지 않았는가.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바탕으로 하되 경제적 평등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삼민주의. 그 삼민주의는 유럽에서 가지고 중요한 민주주의 노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민주주의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사실은 또 공산주의, 막시즘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같은 뭐 사회민주니까 사회주의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은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정책, 특히 경제정책의 강조점을 좀 다르게 둔다는 점에서 좀 경제적인 어떤 좀 공정함이란가 평등함을 좀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소련이나 지금의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치시키면 안 됩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건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운형의 어떤 그 정치 이념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민주의적인 노선이 아니었는가. 그 전형적인 중도 좌파적인 그런 노선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여운형은 해방 직후에는 뭐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보다는 우선 나라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념은 그런 건 추후에 우리가 따질 얘기고 빨리 지금 우리가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이제 이 미국과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남북한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상황 속에서 빨리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너무 그러니까 무슨 이념에 얽매여가지고 편가르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운형은 상당히 비판하고 경계를 했다. 그래서 여운형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민족적 민주주의 복지국가다. 민족적 민주주의 복지국가다. 뭐 상당히 그 형용사가 많아가지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민족적, 내셔널리즘틱한 층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가 결합되어진. 그게 보게 되면 역시 사민주의적인 어떤 이걸 딱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약간 사민주의적 노선이에요. 독재국가나 공산국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분명히 또 독재나 공산국가는 아니라고 여운형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 해방 직후에 그 총독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서 민족연합 전선을 만들자. 그 좌우가 빨리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 준비를 하자. 나라 세울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 좀 일찍 주도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운형은 해방 직후 당시에 조선의 단계를 가지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그러니까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이 아니라 우선 부르주아 있는 자, 그렇죠. 유산자들의 어떤 민주주의, 그 전통 서구식 민주주의죠.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뭐 다음 단계로 가든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족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데 진보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했을 때는 좌파라는 용어를 캄프락치하기 위한 용어로 진보를 쓴다. 그래서 원래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는 맞지가 않다. 좌우의 용어가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좌우라는 용어보다 오랫동안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라는 용어는 좌파들,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주사파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자들이 갖고 있는 좌파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숨기기 위한 포장지로서 진보적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근데 여운형이 이때 얘기한 진보는 그런 좌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진보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소수 엘리트 민주주의보다는 대중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보적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 민족주의를 하더라도 민족주의라는 것이 또 너무 보수적이 되거나 너무 현실의 변화를 거부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민족주의를 하게 되면 너무 또 이게 폐쇄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진보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주의가 보다도 개방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운형은 민주주의 앞에다가 민족주의 앞에다가 진보적이라는 형용사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여운형이 말한 진보적이라는 용어는 소수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민중들의 이익, 또 그 당시에 해방된 조선의 현실에서는 농민하고 노동자들이 대다수잖아요. 특히 농민이 대다수잖아요. 농업국가잖아요, 당시. 그래서 이들의 어떤 대다수 어떤 대중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수 자본가 지배라는 것은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전통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조선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운형의 생각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아직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자본가적인 어떤 활동,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시 무슨 이게 자본가가 육성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본가 계급이 있어가지고, 자본가들이 충이 뚫고 온 것도 아니고, 또 그야말로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근대적인 어떤 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아주 보면 전근대적인 농업국가, 더구나 식민지를 겪었던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자본가를 국가가 육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당시에 자본가들은 대부분 토지 자본가들이죠. 땅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지주들이죠. 이들을 가지고 산업 자본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자본가를 이제 육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운형이 제시한 것은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국영을 얘기했죠. 국가가 하는 것은. 그런데 국영을 얘기했다, 국가소를 얘기했다가 가지고 곧 공산주의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방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또 현실에 맞을 수가 있잖아요. 농업국가인 조선, 일제 식민지를 받았고, 아무런 자본과 기술도 없고,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형성도 시장도 안 돼 있는 조선에서 우선 해방 직후에 대다수 민중들의 삶, 이게 우선 중요하잖아. 경제적 안정. 그러다 보니까 좀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영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가지고 혁명에 성공해서 개인 소유를 뺏어가지고 국가, 결국은 당이 독점해가지고 인민을 억압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의 공산주의의 국가 소유, 당 소유와는 좀 구분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여운형은 상당히 그 좌우로부터는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우파로부터는 이제 공산주의다, 좌파로부터는 저 자유주의자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이념이 애매모호하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중도 세력 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의 중도 세력은 우리가 이제 해방 직후에 그나마 이제 중도 좌파의 어떤 전형적인 인물은 여운형인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이 여운형이 공산당, 특히 박헌영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박헌영한테 이용당하고 박헌영에게 세력을 뺏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의 중도파는 다 좌파의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우리도 보면 뭐 선거 때 보게 되면 뭐 중도파, 중간 뭘 얘기하죠. 뭐 다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뭐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항상 지금 뭐 십몇 년째, 예? 새로운 정치 떠들고 있는 안철수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또 뭐 스스로 보수면서로 중도를 자처하고 있는 유승민이니 또 누가 있습니까? 전에 또 그 김종인 그렇죠. 나름대로 뭐 책사다, 킹메이커다고 자부하는 김종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 어찌 보면 그 사회가 중도 세력이 두터우면 좋아요. 그만큼 사회가 이제 양극화되지 않고 정치 대결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뭐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해방 때부터 이미 중간파, 중도파 세대들은 좌파의 이용물, 먹잇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소위 말해서 중도파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좌파에게 이용당하는 결과로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해 보십시오, 진짜. 제가 말이 좀 잘못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정치현실에서 중간파 입장이라고 해야 좀 이런 사람들 가만한 행동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대부분 다 좌파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좌파가 정권을 잡는데 도움을 줬거나 좌파에게 이용당했거나. 그러니까 그 좌파에서 이용당하고 떨어져 나가면 또 이제 우파로 가가지고 우파에서 또 적응을 못하니까 안에서 또 펑탕질을 하고 말이죠. 지금 여러 국민의힘당이 바로 그렇잖아요. 국민의힘당이 어떤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명령력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당시 야당과 연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잖아요. 탄핵으로. 뭐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내가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나는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다, 중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유승민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안철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또 하나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의 가치라고 있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 안에서는 뭡니까? 제대로 자기 규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상한 얘기하고 분탕질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배반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뭐 본인은 나는 합리적 중도파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중도파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그럼 그 정도로 그 정치 문화가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고 정치 갈등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중간파는 항상 좌파, 극좌파의 먹잇감이었다. 이용물이었다. 그들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었다. 이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뭐 안타깝지만 뭐 현실인 그런 걸 어떡합니까?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 앞으로 또 송진우 같은 경우는 야, 저 여운형이가 저 좌파 공산주의라고 올리고 공산주의자 이게 의심을 했죠. 그런데 또 송진우도 또 평가가 다양해요. 공산주의, 저 여운형을 보니까 공산주의자 같은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신이 보기가 송진우 선생이 보기에 여운형은 또 공산주의가 아닌 것 같은데 자칫하면 공산주의자에게 희감길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여운형이 주도한 건준에 여운형이 송진우하고 손잡고 하자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이거 보면 또 송진우도 정확하게 본 거야. 가만히 또 보니까 저 여운형은 또 그렇게 뭐 골수 마크시스트 공산주의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소위 말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희감길 위험성 이건 정확히 본 것이죠. 실제 여운형은 뭡니까? 이후에 공산당 특히 박헌영에게 휘둘려가지고 자기가 갖고 구축해놨던 모든 정치 세력을 다 박헌영한테 뺏겨버려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송진우 선생의 판단력이 또 한편으로 맞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송진우의 우려와 같이 이 공산 세력들 뒤늦게 건전에 침투했던 특히 재건파 박헌영 계열들은 여운형을 어떻게 하는 간에 껍데기로만 내세우고 건준 내의 좌파 세력 확대에만 혈안이 되었고 여운형을 이용했던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여운형에 대한 어쩌면 사상 검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운형의 어떤 정치 이념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견해, 평가, 또 여운형의 말, 또 제가 평가했을 때 여운형은 아마 이런 정치 이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건준 내의 중도 우파, 보수 민족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민세 안재홍 선생에 대해 가지고 좀 알아봅시다. 이 안재홍 선생은 해방 이후에 초계급적 통합국가, 초계급적,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다. 이거는 계급이 아닌 평등사회는 그 당시 좌우 할 것 없이 민족주의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해방됐으니까 새로운 국가는 지배 피지배가 없는, 이건 당연히 이상항행을 다 꿈꾸죠. 그러니까 무슨 무계급이다, 초계급이다 해가지고 뭐 그 마크시스트 무계급 그런 이념론까지 이는 우리가 대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재홍 같은 경우는 진보적, 반제국주의적인 지주, 그 지주와 자본가들, 농민노동자, 근로층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신민주주의 국가. 신민주주의라는 얘기는 안재홍 선수는 민주주의, 서구의 민주주의는 알고 있었지만은 서구의 민족주의와 해방 직후의 조선의 민주주의는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만들자. 한번 정립하자. 그런 입장에서 어찌 보면 안재홍은 한국적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강조했고 그걸 나름대로 일원화시켰어요. 이분은 또 사상가입니다. 안재홍 선생은. 참고적으로 이제 안재홍은 해방 전에 일본의 와사데아 대학을 졸업하고 YMCA에서 활동을 했고 서울의 중앙학교 학감을 거쳐가지고 조선일보 사장으로 재직을 했고요. 3.1운동에도 가람해서 3년간 복역했고 중요한 것은 신간회 활동을 했죠. 신간회가 그 일제시대 때 좌우를 망라한 하나의 그 연합전선이 있잖아요.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 신간회 활동의 연장선에서 안재홍이 해방 이후에 초기에는 여운형의 좌우 협력 전선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재홍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된다. 대중공생, 모든 대중이 서로 공생해야 된다라는 이념으로 계급 독재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민주주의. 신민주주의는 뭐냐? 초계급적. 여기도 이제 계급이 없는 종합국가 건설. 그러나 서구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봉건기조, 뭐 대지주, 산업자본, 재벌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죠. 근데 그거는 조선의 현실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조선의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만들자. 그런 데서 신민주주의를 제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재홍 같은 경우도 소수 지배의 경제 구조보다는 다수 민중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민족 공동체적인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이걸 한번 구현하자. 그걸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세운 게 신민족주의예요. 신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초계급적으로 협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도 국제 세력과 협력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안재홍의 신민주주의, 신민족주의라는 어떤 개념은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족주의와 좀 동일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안재홍 선생도 중도적인 노선, 중도 정치가다. 그러나 이제 여운형과는 다르게 우파를 기반으로 하는 중도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중도파 세력이었다. 또 그런 정치 이념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재홍도 공산주의에서 뭐 조선 현실에서 필요하다고 되는 거는 가져와도 된다. 공산주의에 나도 지금의 조선의 현실에서 필요하다면 뭐 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공산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사회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공산주의의 계급 독재, 일당 독재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건 절대적으로 부정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안재홍 선생은 또 강력한 반공주의자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 또 안재홍 선생은 그 당시에 우리가 해방된 것은 국제 세력의 도움이다. 연합국, 미국과 소련의 도움이 때문에 하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안재홍 선생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우리의 뜻대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결집하자. 이런 걸 주장했어요. 물론 그건 하나의 타당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현실 파악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해방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은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국과 소련과 잘 절충하냐가 보다 더 현실로 타당하죠. 미국과 소련이 그냥 노하는데 우리만 통합해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또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뭐 이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데 현실이 미국이 우선적으로 미국 때문에 해방됐고 나중에 소련이 조금 거기에 기여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을 뭐 우리의 협력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만 미국과 소련을 배제한 우리의 힘만으로 국가를 건설한다는 건 그거는 현실에 맞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안재홍 선생도 약간은 비현실적인 국제인식,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협조와 우호는 인정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약간 현실에 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안재홍 선생의 생각이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여운형이나 안재홍은 전형적으로 보게 되면 중도 좌우파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간파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홍 선생은 이제 미 군정이 실시되니까 초대 군정 장관을 맡았어요. 그래서 미 군정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직후의 중도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 여운형과 안재홍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뭐 중도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이념과 생각과 행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중간파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은 소위 말해서 뭐 내가 중도 세력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은 생각적으로는 뭐 공산주의에 독재하는 것은 반대했고 그렇죠. 어느 정도 또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는 또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운형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또 너무 또 공산주의 본질에 대해서는 또 나이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의 뭐 당 독재, 계급 독재는 비판했지만 또 그것이 뭐 잘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나이브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여운형과 안재홍의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인 정치 이념, 정책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중도 세력, 중간파, 또 중도 좌우 이념을 가진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은 좀 좌우와는 비교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인물들 세력으로 보습니다. 또 하나 건준 조직에 공산당 세력이 참여했다 그랬죠. 공산당의 장안파. 이 장안파는 조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장안파 공산당에 참여한 공산주의자들이 개인적으로 건준 조직에 참여를 했어요. 이 장안파가 먼저 1945년 8월 16일 종로 장안빌딩에 만나가지고 공산당 조직을 만들면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박한영이 올라와가지고 재건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장안파를 눌러버리는 그렇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박한영 재건파가 공산당을 이제
독점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도 공산당 또 분파가 많았어요. 이 분파가 많았던 건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 그러니까 1941년 4차 공산당이 이제 와야 되니까 해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공산당이 비밀 활동을 하면서 뭐 파업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일제 또 저항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었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공산당이 여러 번 해산당합니다. 해체당하는데 그래서 다시 지하당을 복구하고 하다가 1941년도에 4차 공산당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비밀리에 경성콩그룹, 경성공산주의 그룹이 1943년 이후부터는 그 주도적인 세력에서 각각 흩어져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 1945년 해방되니까 이 공산주의 세력들도 이제 표면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도 분파가 많습니다. 콤그룹계, 하요회계, 서울계, ML계 뭐 등등 해가지고 공산주의 또 공산당을 표방하면서도 그 안에 계파는 크게 보면 한 4가지 계파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또 각기 또 다른 뿌리를 갖고 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박헌영하고 일제시대 때부터 활동했어가지고 공산당 활동했어가지고 대립관계에 있었던 서울계의 정백, 이영, 최익한 이 사람들이 이제 장안파 공산당을 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6일 종로 장안빌딩에서 결성된 장안파 공산당은 일제시대 때 박헌영하고 대립하던 공산당 내부 세력이 분파로서 공산당을 조직한 것이고 장안파를 박헌영은 뒤늦게 이제 재건파, 좌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재건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장안파를 찍어 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안파는 초기에는 장안파에서 개인적으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참여를 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뭐 정백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던 것이죠. 뭐 참고적으로 그 일제시대 때 공산당 분파 몇 가지가 있는데 하요파가 보게 되면은 하요파는 하요회라고 하죠. 1923년 7월 신사상연구회가 발전된 형태. 그래서 1, 2차 조선공산당 조직에 참여했던 분파가 하요회. 이 하요회에 속했던 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 조봉암, 권오설, 김단야, 이승엽 이 사람들이 이제 하요회에 속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봉암은 해방되자마자 이제 박헌영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자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결별하죠. 그래서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해가지고 농림부 장관 했잖아요. 농림부 장관이 맡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농지개혁을 실무 차원에서 했던 사람이 조봉암이었고 나중에 또 뭡니까? 간첩 돈을 받아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과 경쟁하다가 간첩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또 사형당했던 인물이 조봉암이죠. 뭐 그래서 이 조봉암 참 그 공산주의 활동했다 해방 후에는 반공산주의를 갖다가 이승만에게 대통령 도전했다가 북한에서 온 간첩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사형을 당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박헌영, 조봉암 이런 사람들이 하요에 속했고 서울계는 1921년 공산주의자들의 청년 모임인 서울 청년회를 모토로 해가지고 1924년에 이제 조직되었어요. 이영, 정백, 이정윤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장안파에 속했던 인물들이 바로 일제시대 때는 서울계의 파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ML계는 1926년 서울계 소장 공산주의자들하고 상해 공산파가 결합해가지고 김철수라는 인물을 책임 비서를 해가지고 3차 조선공산당을 만든 중심 세력이 바로 ML계, 마크스 레닌계예요. 여기에는 뭐 이관슬, 권오직, 김상용, 이승금 이 사람들이 속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해방 직후에는 장안파와 재건파로 이제 공산당 조직을 이제 조직하고 서로 이제 대립하게 되는데 그 장안파 결성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정백이 개인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는 공산주의자지만 그래도 우파와의 협력을 도모하려고 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약간 중간파적인 공산주의자였다. 또 민족주의자와의 어떤 협력을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백 같은 경우는 해방 직후부터 좌우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남북 정치 협상을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약간 공산주의자만 민족주의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뭐 이렇게도 뭐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뭐 정백은 또 그런 노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정백하고 또 한 사람이 이제 현준혁이 있었어요. 현준혁. 이 현준혁도 장안파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 현준혁이 8월 17일 서울에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평양에서 들어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활동하다가 1945년 9월 2일 테러로 죽어요.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서 처음으로 테러에 의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장안파 공산주의자였던 현준혁이었어요. 이 현준혁이 서울에서 해방되고 서울에서 이제 평양으로 가서 활동하는데 평양에 가서 보름 뒤에 테러로 의해서 사망되는데 아무래도 그 장안파는 약간 온건한 공산주의자였으니까 소위 말해서 재건파, 아주 극단적인 막시스트, 박헌영계에 의해 가지고 테러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했었던 뭐 오은영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여기에 이제 안재홍 선생도 그렇고 또 공산주의자들만 정백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뭐 건국준비위원회는 어찌 보게 되면 중도적인 성격을 갖췄다. 그 정치 이념적으로는 이제 어떤 뭐 중도 좌우적인 또 좌우연합을 추구를 했다. 그리고 대외 인식에 있어가지고도 미국과 소련이 어떤 도움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지고 미소 어느 한 나라에 우리가 추종하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약간 중도적인 대외 노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어떤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외 관계도 그렇고 또 국내 정치도 그렇고 어떤 중도적인 성격, 중도적인 정치 어떤 기반이 강하면은 그만큼 정치는 안정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세력들, 중도적인 정치 문화가 형성되면 어찌 보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라는 정말 극좌파 중에서 공산자 중에서 또 이단적인 공산주의 주체사상파가 어떻게 하는 간에 80년 내내 대한민국을 가지고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또 공산화가 또 북한식 공산화죠. 그렇게 하려고 그 공작을 하고 또 그 공작이 성공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좌파,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런 공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 이걸 점령한 좌파, 극좌파, 주사파 이들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지 중간에 서가지고 그래 너도 먹고 뭐 우리 잘 절충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현실을 모르거나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제대로 모르거나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좌우 어느 쪽으로부터 그냥 욕먹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다. 생색만 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인에서 소위 중간파, 중도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뭐 어려운 일에 손 묻히기 싫어합니다. 또 싸울 때 싸우지 않고. 근데 지금 그는 중도파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보수 정당도 그래요. 국힘당, 국민의힘당이 무슨 뭐 그게 제대로 된 자유주의 보수 정당입니까? 전투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보면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지금의 중간파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간파, 중도파, 중도 정치 세력들이 좀 강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정치 문화가 중도적인 그런 문화가 좀 강하면 좋지만 그건 상당히 성숙해야 돼. 사회가 그만큼 성숙하고 개개인들의 어떤 그 인지 능력이나 지적 수준도 있고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 엘리트로서의 어떤 그런 통솔력과 통합력과 합리적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틈새 속에서 지금 2023년 8월에 현재 시점에서 나는 중간파요 하는 사람, 중도파요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싸움에 끼지 않고 몸부신하면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기도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그냥 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겠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늘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종찬 같은 인물들, 김종인 같은 인물들, 또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안철수니 뭐 유승민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정치 이념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보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고 공산주의는 더구나 모르고 북한의 본질 뭐 주체사상 주사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뭐 그러면서도 이제 뭐 이렇게 통합이다, 뭐 중도라 하게 되면 말하기는 편하잖아. 여기서도 뭐 욕먹을 일 없고 저기서도 욕먹을 일 없고 그냥 적절히 하고. 또 중간파는 뭐예요? 중도파는 좌우를 골고루 비판할 수 있거든. 그 비판자 입장에서 아주 편해요. 사실 정치하기에 편해. 그러면서 어떤 그 선거 때는 뭐 어느 좀 이기는 편에 붙어가지고 뭐 명분이야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리 하면서 이득을 취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좌파가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좌파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 건드리는 거 봤습니까? 왜냐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안철수는 보수를 좀 흔들려가지고 보수에서도 중심이 없는 사람들 표를 조금이야 1, 2%라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같은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 안철수는 그냥 뭐 만년 뭐예요? 대통령 후보 아니에요. 또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안철수는 대통령 알박기다. 소위 말하는 알량한 새정치 중도 세력을 표방하면서 근데 거기에 좀 현혹되거나 또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아유 나는 너무 극단적인 게 싫어. 합리적이고 조용하고 뭐 모더레이트한 게 좋아. 그래서 안철수한테 또 지지한 사람도 있죠. 거기에 뭐 1%가 되든 2%가 되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1, 2%가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안철수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알박기. 그거 한 1, 2% 되는 거 가지고 몸값을 띄워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뭐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 당했지만은 뭐 몸만 거기 있는 거지 뭐 머리는 딴 데가 있죠. 더구나 올해 뭐 대표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저 양반은 분명히 내년 총선이나 앞으로 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히 이제 국힘당과는 거리를 둘 겁니다. 또 국힘당을 뛰쳐나와가지고 뭔가 또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죠. 뭐 안철수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뭐 유승민도 그렇고 김종인 이런 사람들 같은 부류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도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실하게 대한민국의 위기의식을 알고 현실을 알고 또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나의 정치적인 어떤 가치를 많이 드높이느냐. 그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지금의 강복회 회장 이종천처럼 또 소위 말하는 대통령 뭐 책사 킹메이커라고 자처는 실제 킹메이커 뭐 한 번밖에 한 게 없는 김종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운형 안재홍 선생 이런 부분은 또 지금의 중간파는 또 중도하고는 다른 순수한 의미에서의 중도 정치인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해방 초 직후에 중도파의 정치인념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시에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했었던 중심인물, 특히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안재홍 두 분의 정치 이념을 좀 살펴보고 공산주의자지만 개인적으로 건준에 참여했던 정배의 어떤 또 그런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또 뭐 그래도 이제 시간은 가고 계절은 바뀌죠.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